아노미화라고 해서 아노미의 뜻은 그런 거예요. 무규범, 무규칙, 무연대입니다. 이 아노미 이론을 이제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에밀 디르껹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입니다. 1858년에 1917년까지 살았는데 사회 분업론 유명하고 이건 전문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자살론은 일반적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디르껹의 자살론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디르껹의 표시도 지금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여긴 디르껹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디르케임이라고 읽어요. 디르껹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독일하고 프랑스의 그 경계 지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일어권인데 그걸 프랑스 땅이니까 프랑스어로 읽어야 되냐 독일어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을 찾을 때는 디르케임으로 찾든지 디르켐으로 찾든지 디르껹으로 찾아야지 다 나와, 관련된 것들이. 자살론하고 사회 분업론인데 야마구치 슈는 자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론은 사회 분업론과 그대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100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100년 전. 그러면 한 마을에 일원으로 사는 거죠. 촌락에. 조선시대면은. 그래서 뭐 한 10가구나 20가구가 살면은 만나는 사람,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리 밖으로도 안 나가요. 평생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연대감이 세겠죠. 상부상조 하겠죠. 또 서로 잘 아니까 튀는 행동은 못 하는 거죠. 한번 찍히면 끝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재가 많고 자유가 없는데 그 나름대로 대단히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전통사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산업화가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인구가 불어나니까 살기가 힘들고 땅에서 나오는 소작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정적이니까 인구가 불으면 못 먹고 사니까 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도시로 먹고 살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겠죠. 50%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 비율이 3, 4%밖에 안 돼요. 외국은 1, 2%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왔다는 얘기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뭐 다 그렇잖아요. 시골 가보면 노인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즘 뭐라고 그래요?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다. 그래서 농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방 소멸 이런 말을 많이.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고향 상실이라고 설명을 해요. 하이마터. 그러니까 현대인은 다 고향을 상실했다. 고향의 상징은 뭔가 하면 마음의 안정이고 유대감이고 연대감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사회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고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도시는 자유롭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도시는 자유롭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도시로 나오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기회가 많아요. 다양해져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정서 불안이 생기는 거야. 연대감이 없고 혼자 살아야 되고 애롭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노미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 그래, 아노미 자체는 뭔가 하면은 옛날의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칙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한데 묶어주는 게 없으니까 연대가 없는 사회예요. 이게 아노미예요. 디르껹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노미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아노미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가 짙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연대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아까 그 메슬로에 나왔잖아요. 세 번째. 공동체에 소속돼서 심리적 안정감을 누려야 되고 상호 존중을 받아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상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어디가 고향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나의 마음의 고향인가 몰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대. 그러니까 상실할 것도 없어요. 가장 마음의 편안을 느끼는 게 뭐냐,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어린아이들은 어디라고 그러더래. 그 봤더니 게임에 나오는 동네야. 실제로 좀. 그 애들은 그게 고향처럼 느끼는 거예요. 맨날 게임을 거기서 해가지고. 환상적인 판타지죠. 그러나 농촌에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 간다고 고향처럼 못 느껴요.
가보면 무슨 고향이에요. 제가 자라난 곳에 가봐도. 그래, 고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이 없다. 그러나 이제 일본 사회를 보게 되면은 전통 사회가 무너졌어도 한때 일본 사회는 이것을 극복하는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종신고용이라든지 또 일본 사회는 아직까지는 사람들 눈치 보는 게 많잖아요. 예, 이렇게 무슨 기업도 무슨 가족처럼 대하고 그래서 한경구 교수가 쓴 박사 논문이 가족으로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하는 거야. 시골에 그냥 동네 가족을 기업이 대신해서 종신 고용하고 일을 좀 못한다고 해서 해고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보내서 일을 시키잖아요. 일본 그랬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 회사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직업적 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가지고 조직에 충성했잖아요. 그게 보면 가족 개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통사회를 그런 기구들이 대신했는데 세상이 바뀌게 됐다. 포스트 업무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다. 일본들이 자주 회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 고용이 사라져서 그런 거죠. 요즘 젊은이들 회사를 막 옮기잖아요. 막 여기저기 옮겨가지고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놈 아니야 저거 저렇게 회사를 옮겨다니 이러는데 걔들은 또 좋다고 옮겨다녀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이거가 일종의 아노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노미를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이 자살론에서 거기 나와요. 이것이 일어난 것이 분업이 생성되면서 그렇다고 보는 게 사회적으로는 그런 거지. 분업은 뭐예요? 전문화되니까 근대사회에서 현 사람 전문화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도 분업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사회 깨지고 서구적으로 보게 되면 직업 공동체였던 길드가 깨어진 거예요. 길드가. 일종의 노동자와 비슷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아노미적 분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분업론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아노미적 그 분업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논리를 밀고 나가서 뭐예요? 자살론으로 간 겁니다. 분업이 발전하면서 공동체 규범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규범이 생겨나지 못했다. 인간이 상품화가 되었다. 그리고 무교제로 인해서 사회 연대가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했던 그 도덕이 없어진 거예요. 디르켐이 본 건 그겁니다. 이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노미 상태가 뭐가 문제? 이래 되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욕구, 연대감에 대한 욕구, 소속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자살을 이제 그걸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업론에서 가지고 온 아노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디르켐이 자살을 4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겁니다. 자살을 설명할 때에 디르켐이 나오기 전에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본 거예요. 개인의 심리 문제로 본 겁니다. 그냥 개인이 우울해서 자살했겠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사회학적 관점, 아노미는 사회학을 발전시킨 사람이고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마르크스하고 막스 웨버하고 디르켐이 근대사회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사회학의 기본적인 특성은 우리가 개인의 현상이나 심리의 현상이라고 보던 것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입니다. 자살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의 심리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은 우울증을 타고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심리적 설명이고 개인적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살은 사회의 문제야. 보편적 사회 상황이 자살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낸 거야. 자살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건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살이 왜 일어나냐 했더니 이제 2가지로 설명을 해요. 2가지, 3가지 개념적으로 똑같은 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 연대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연대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면 통합되어 있고 유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살을 덜 하는 거야. 내가 사회의 일원이다. 내가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안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따 되면은 자살 확률이 높아져요. 사회학적으로. 왜 그런가? 사회의 유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한 거, 설명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연대나 통합이 약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에 규제가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 이건 다른 거죠. 규제는 뭐야? 사회로부터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압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감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감시가 심하면은 사람들의 행동을 지멋대로 못해요. 그리고 현 사회는 그 감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통 사회에서는 감시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보고 있는 거야. 마을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자살도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살을 하면 사회적 압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자살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규제가 너무 약하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사회가 적절하게 개인을 규제하지 못할 때 자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이걸 해서 자살을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이기적 자살이에요. 이기적 자살은 과도한 개인화로 인한 자살입니다. 개인이 속한 집단의 내적 결속이 해체된 상태고 공동체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를 누르는 경우예요. 우리가 사회적 자아가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없다 해서 과도한 개인화 때문에 일어나는 자살이 이기적 자살이에요. 뭐 이런 자살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혼자다. 뭐 그래가지고 이거 자살 방지하려고 막 생명의 전화 같은 거 하잖아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걸 느끼면 자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살 그 기사 보게 되면은 밑에 꼭 나와요. 이리 연락하라고. 우울증 있는 사람은 연락하라. 그 이제 일종 사회적으로 자살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대의 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거를 느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타적 자살은 반대예요. 가소한 개인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살이니까 가대한 연대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자기가 사회에 귀속되어 있다고 믿어서 자살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종교적 자살, 이거는 우리가 순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살. 일본 사람들이 하는 자살이에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한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같은 자살 하잖아요. 배 째고 죽잖아요.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되니까 자살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명을 벗기 위해서 자살한다. 뭐 이렇게 나는 결백하다고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사회적 압력이 너무 강한 거야. 아니 뭐 오명 나 안 했으면 그만이지. 사회가 나를 뭐 도둑놈으로 보든 말든 무슨 상관. 이러면 이기주의예요, 그거는. 그러나 야 이거 뭐 어떡하지? 막 강력한 심정에 억눌리면 이타적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검찰의 조사를 뭐 앞두고 자살하는 사람 많은 얘기는 그런 거죠. 사회의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타적 자살이고. 세 번째가 아노미적 자살입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거예요. 아노미적 자살. 사회가 개인을 규제하는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자살이다. 개인에 대한 사회 규율이나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자살이에요. 이게 무규범적 자살입니다. 아노미적 자살. 뒤늦게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아노미적 자살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이 많다. 특히 아노미적 자살이 많다. 그리고 숙명적 자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일어난다. 압제적인 규율에 의해 미래가 무자비하게 봉사되고 욕망이 폭력적으로 억압된 사회에서 일어난 자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너무 적당한 예가 안 나와 있으면 숙명적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사회에서 이런 자살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자살은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이 많고 전통사회에서 자살은 이타적 자살과 숙명적 자살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겠어요? 사회적 통제가 조금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지멋대로 내 목숨 내 건데 죽겠다 이런 생각이 나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압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도 안 좋은 거라고 이 사람 보는 거예요. 뒤늦게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런 사회적 압력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적정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무 많으면은 개성이 발휘 안 되고 사회 통제가 너무 많으면은 사회 통제가 너무 없어도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공동으로 지키는 규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공동체를 엮어주는 규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른들이 왜 전철관에서 왜 이상한 행동하는 놈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네가 뭔데 그러냐고 막 싸우잖아요. 그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공유하고 있는 규범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하지만은 그 다양한 인간들이 지키는 공동의 규범이 있어야지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그냥 두 팔에 갈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야마구치 슈의 생각은 사회의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진다고 개인이 반드시 자유로워지는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규제가 없다고 해서 개인이 100%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꼭 사회에 좋은 것만도 아니고 개인에게 좋은 것만도 아니다. 국가가 아노미 상황에 빠지면은 개인과 조직은 가정과 연대감을 상실하고 고독감을 흐득이고 사회가 표류하게 된다. 그래서 타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가 아노미라고 하는 얘기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인 국민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집단적 규범만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일본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사라졌다. 공동체가 사라진 이후에는 자익 활동과 회사가 아노미 방파제 구실을 했다. 일본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종신고용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약화됐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파산했다. 이 공산주의는 연대감을 되게 중요시하니까 일종의 이런 방파제 구실을 하고 공산주의 사회일수록 자살은 낮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적 감시가 심하고 상대적으로 연대감이 강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소리들이 더 강해요. 자본주의 사회하고 비교해서. 회사가 지금 아노미를 막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를 일본 사회에서는 무연사회라고 불렀어요. 무연사회. 연고가 없다. 그 시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연고라고 그러잖아요. 무연고, 연고자가 없다. 시체 주인이 없는 거예요. 무연고, 행력, 병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가족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고독사가 높아지고 요즘 이제 고독사. 이것도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고독사 문제. 일본선 한때 심각했는데 일본사는 고독사를 자연스러운 거로 봅니다. 일본사. 그래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고독사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발견하는 게 목적이에요. 말이 됩니까? 방지하면 좋은데 방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 연계를 이렇게 찾아서 빨리 발견하자. 이게 적어도 사자에게 죽은 사람에게 예의인 것 같다.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도 혼자 사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자식들한테 뭐 간섭받으면 뭐하러 젊은 놈들. 이래가지고 그래서 디르케임은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운 게 직업연대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건 중세 때 길드를 연상한 건데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직장연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동일 직업군들끼리 이렇게 연대감을 형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겠어요. 그 형성하기가. 뭐 하물연대 같은 건데. 그래서 이거 참 대책이 없는데 이제 야마구치 슈가 내세우는 거는 가족 관계를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거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도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가족을 혈연 가족만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지 말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가족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뭐 동성 가족도 있고 또 애로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사는 가족을 이루잖아요. 뭐 영화도 그런 게 많잖아요. 전혀 혈연 관계 없는 사람은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그냥 서로의 애로움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그런 형태 가족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는 되게 어렵죠. 가족을 이루려고 하면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포진된 사람들이 다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공동생활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할 수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앙따 당한 사람들.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 아까 자폐 얘기해요.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회장님도 그러든지 모르겠는데. 외로움이 없고 또 공간 비용도 적게 들어가잖아요. 좀 좋은 데 빌려가지고. 그런데 그게 노인들은 못 살아요. 그래, 요즘 애들도 그래요. 근데 야, 너가 그렇게 저기 좁은 공간에 30만 원씩 내고 원룸에 살지 말고 돈을 모아서 120만 원이면은 40평짜리 순천에서 아파트 얻는다, 넓고. 거기에 각자 방을 유지하고 살면 그거 싫어해요. 그래 공동생활을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냥 한 방에 막
여러 명이 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가 튼 거야. 뭐 한 방에 여러 명이 살고 이건 별 문제 없어요. 그럼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 명 자는 거는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뭐 능력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야, 이거 어렵겠다, 이것도. 가족이 붕괴가 되면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가족을 만들 능력도 없어지는 겁니다. 노인들이 대표적이에요. 노인들 만나면 싸우잖아요. 고집이 세지고. 그러니까 함께 살 능력이 점점 떨어진 겁니다. 업데이트도 안 되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노인 그런 문제에서 가족 회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서. 이건 뭐 맞는 얘기. 이거는 현실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가능성과 아니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소셜 미디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앞에 주장하고 또 이제 안 맞아요. 앞에 소셜 미디어 할 때 그 자기 실현적 인간 이 얘기할 때하고 지금 이 얘기 맞지 않는 얘기인데 새로운 사회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야마구치 슈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 인정을 한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그 연대감이 약하게 더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래 맨날 핸드폰 켜놓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안 들어도 보면 불안해지는 애들이.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뭐 애들 게임할 때 외국 애들하고 막 이렇게 친구가 된대잖아요. 그래서 외국 애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걔 막 도와준대요. 뭐 그런 신문에 나더라고. 그래서 이 연대감이라고 하는 게 얼굴 모르는 사이 사람 만난 사람이 없는 사이에서 싹 들 수가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래서 또 사기꾼일 수도 있죠. 위험성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회사라는 종적 커뮤니티를 대체할 행적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하다. 뭐 이건 길드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노미를 극복하려고 하는 걸로 현대에서 아노미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자율적으로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라. 말이 되는 거죠. 만들고 열심히 그 커뮤니티에 소속이 돼서 나가라. 가족, 소셜 네트워크, 직업별 길드와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것을 참가하고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노력을 하라는 얘기야. 어딘가 소속이 돼서. 이거는 뭐 일종의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을 봤더니 노년 혼밥이 위험하다. 건강을 해친다. 이게 났더라고. 혼자 밥 먹는 거 있죠. 그래서 더 빨리 늙는다.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노인들이 혼밥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데 독거노인들이 얘기죠. 근데 이거 뭐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년퇴직하면 그러더라고. 야, 이제 혼밥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더라고. 혼자 먹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뭐 밥을 혼자 먹는 게 그게 그냥 사료를 먹는 거죠. 살려고. 그런데 뭐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겠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밥을 같이 먹는 건데 이것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엔가를 속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는 게 좋다. 그것이 이제 노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 여기저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현대사의 특징을 알고 아노미라고 하는 특징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키워라. 그래서 평소에 미리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아노미에 대한 디로 게임의 이 얘기는 중요하고 그걸 이제 야마구치 슈는 또 일본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따 같은 것도 큰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왕따의 정확한 원인을 부모도 알아야 된다. 본인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